뭐 아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결혼을 하면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또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항상 이제 부모님의 저는 이제 3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오빠 다 결혼했는데 이제 저는 아직 못했으니까 항상 저한테 이제 마지막 남 숙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직까지 부모님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으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효율적이고 정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빠한테 이렇게 혼나면 아니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막 엄마 이렇게 달래주고 그런 게 좀 많죠. 그리고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좀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경제적인 부양을 다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엄마가 이제 가사일을 전적으로 담당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면서 이제 가사 분담과 자녀 양육도 좀 반반으로 분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가정 외적인 부분에서나 가정 내적인 부분에서 어머니의 결정권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자녀의 인지, 인성, 도덕성, 성 역할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고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다면 이제는 엄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직접 이제 육아에 투입이 돼서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를 분담을 하게 됐습니다. 요새 사회에서는. 자, 다음으로 이제 육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의 형태는 범린드가 1966년에 아이와 자식과 부모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을 한 후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는지를 책에는 3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4가지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나누었냐면은 독재적인 태도, 권위적인 태도, 허용적인 태도, 방임적인 태도 이렇게 총 4가지의 자녀 양육 태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독재적인 양육 태도는요. 아이에게 즉각적이고 장기적 복종을 요구하고 온화한 설명보다는 처벌을 많이 하는 양육 태도이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혼나는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의 흥미나 관심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무시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독재적 태도를 가진 부모를 바라봤을 때 그냥 사랑 없이 그냥 나를 통제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부모의 주된 관심사는 부모의 지시에 아이를 복종시키기,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가 이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의 주된 관심사이고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는 너 욕구 같은 네가 어떤 걸 관심을 하고 흥미를 느껴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가 굉장히 많고 잦은 처벌을 하게 되고요.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양육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대요. 이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너도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어이가 없구만. 아니면 너는 뭐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야.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이런 메시지를 자주 아이에게 전달을 한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감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맨날 혼나게만 하니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부모에 대한 애착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도 많고 분노 성향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지시나 처벌이 없으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부모한테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이든지 아니면은 부모한테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2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거네요, 아이들이. 자, 다음으로 허용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이거는 아동을 독립적 개체로 인정을 하고 자율성을
고무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굉장히 과잉 보호를 하는 양육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취감과 성취 동기부여를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요구를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제공이 결여가 되고요. 자신을 조절하고 자제할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그냥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를 볼 때 부모님은 그냥 내 하인이야, 나는 왕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부모님은 의지할 수 없는 그냥 무력한 존재인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부모를 볼 때. 그리고 이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의 주된 관심사는 아이의 욕구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이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부모라고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의 욕구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좋아할지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강요도 안 하고 강박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대신 해주거나 원하지 않아도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화도 안 내, 분노를 그냥 삭힌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엄마도 뭐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 그냥 너 뜻대로 그냥 엄마 다 해줄게. 그냥 혹시나 네가 나 싫어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너 원하는 그냥 다 해.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은 너무 힘드니까 너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엄마가 다 해줄게. 계속 아이처럼 불어주는 게 엄마는 너무 좋아. 그래야 내가 좋은 부모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 이런 메시지가 아이에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도 좀 떨어진다고 해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렇겠죠. 신뢰감이 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애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치관에 혼란도 온다 그래요. 나는 도대체 뭐지? 내 모든 걸 엄마가 다 정해주고 다 하라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총 두 가지 갈래로 아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 욕구가 많고 노력은 대신에 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좌절을 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에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극단적 자율성이 있대요. 스스로 욕구를 통제하고 그리고 끝까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고독하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마음대로 냅뒀기 때문에 지지할 사람, 기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이 방임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자기 살기에도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아니면 내가 돌봐줘야 될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의 주된 관심사는 아이를 돌보기보다는 내 먹고 살기도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자신을 돌보는 게 가장 주된 관심사래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에 대한 태도도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 이런 태도를 갖는다고 해요, 부모가. 그래서 이런 부모의 주된 양육 행동은 자기 일이나 취미로 바쁘거나 자신이 놓인 어려운 상황이 압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인 보호만 제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밥만 주고, 그냥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냥 온도의 집을 제공을 하고, 그냥 빨개 벗지 않을 정도의 옷만 제공하고, 그냥 이런 기본적인 보호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 주로 냉담하고 또 적대적인 태도를 아이에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너는 내 소중한 아이야. 그렇지만 지금 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 살기가 너무 바쁘다. 아니면은 차라리 너를 안 낳았으면 내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아니면 너 인생은 네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아니면 엄마 아빠를 좀 이해해줘라. 너무 힘들다. 이런 메시지가 주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울하고 분노심도 많고 그리고 가치관도 혼란하고 부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고
오직 이해관계에 기반한 대인관계만 형성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기부터 결석, 음주, 비행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위적인 양육 태도인데요. 이거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가 바라본 부모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굉장히 든든한 존재, 그리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라고 부모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모의 주된 관심사는 아이와 함께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의 욕구에 대한 태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좀 말해줄래?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자 라는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양육 행동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고 또 아이와 함께 고민하며 규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된 규칙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게끔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에게 주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힘들 때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옆에서 힘이 돼줄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감이 높아지고 부모에 대한 애착도 당연히 높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도 높고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좀 권위적인 양육 태도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 행동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회 문화입니다. 호프만은 1988년에 국가 간 자녀 양육 신념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터키는 어떤 신념을 갖고 미국은 어떤 신념을 갖고 일본은 어떤 신념을 갖는다. 양육 태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터키는 복정적이고 의존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은 외향적이고 명랑하게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요. 그리고 일본은 집단의 정체성 수능을 강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네요. 이런 사회적인 국가 간 자녀 양육 신념이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아동의 성격입니다. 같은 부모의 자식이라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하네요. 당연하죠. 아이의 기질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기질이 어떤 것을 제가 설명드렸죠? 아이 타고 태어난 성격, 그렇죠. 타고 태어난 성격이에요. 이 성격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의 기질이 얼마나 부모와 잘 조화를 이루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무리 까다로운 성격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부모가 굉장히 기민한 반응을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면 잘 조화롭게 성장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이는 굉장히 더딘 기질을, 늦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는 막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터진 거 보는데 그냥 곱창이 터져요. 이런 부모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조화로운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었냐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성별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요. 아무래도 남자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고 여자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각각의 기대치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통금이었지만 여자 아이는 뭐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다르게 양육 태도를 취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성별도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령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출생순이나 건강 상태. 아무래도 뭐 요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보면은 맞이, 첫째 아들의 역할을 좀 더 중요시하고 그 밑에는 좀 덜 중요시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생순위도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건강 상태. 아무래도 조금 아픈 아이에게는 뭐 잘 이렇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육 방식이 좀 변화가 할 수가 있어서 출생순이나 건강 상태도 자녀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의 성격입니다. 베이츠와
팩티드는 1981년에 부모의 특성이 아동의 특성으로 인한 영향을 중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성실한 성격을 가진 부모는 가능한 한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행동을 학습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학습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모는 이런 부정적인 부모의 분위기가 아이에게 또 전달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증진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부모의 성격도 아이의 양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역할 모델링입니다. 역할 모델링은 아동 양육은 피양육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의 부모로부터 어떻게 커왔는지, 어떤 양육 방식으로 커왔는지도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식한테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역할 모델링도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육에 대한 태도인데요. 그 양육 태도와 신념은 사회와 가정과 과거의 경험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같은 얘기죠. 사회와 가정은 어떤 국가에서는 뭐 이런 아동 양육 신념을 갖고, 뭐 미국은 이런 양육 신념을 갖고, 어떤 국가에서 이 아이를 키우느냐 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자기의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가도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결혼 관계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은 당연히 아이에게 당연히 배우의 정서적인 지원이 높으면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또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도구적인 지원이 많다. 물질적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에너지를 자녀의 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결혼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는 합리적으로 지도를 하고 독립심을 격려시키고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결혼 만족도가 낮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이에게 좀 거부적으로 자기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아이에게 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남편이 자녀 양육에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같이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면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일곱 번째로 사회망 지지입니다. 사회망 지지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얻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은 부모의 자존감을 증진을 시켜주고 부모 역할 수행할 때 인내심과 민감성을 증진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다 하면은 아동학대가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난 기사가 있어서 좀 찾아봤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남매가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완전 쓰레기 더미에서 고등학생부터 깐난아기까지 이렇게 사남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봤는데 와, 진짜 집이, 저는 이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집이 진짜 너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 더러워. 쓰레기가 막 사방팔방 다 쌓여있고, 막 인분이 묻은 이런 이불을 덮고 자고, 막 옷들도 막 그런 인분이 다 묻어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을 제대로 뭐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집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은 벌레는 처음 봤어요. 바퀴벌레가 진짜 그냥 시체를 나비물어 뭐 이렇게 장판 같은 거 이렇게 딱 들으면 진짜 바퀴벌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그 냉장고 안에도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전기밥솥 안에도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녀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사남매가 7년을 살았다 그래요. 7년을 살았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노인 양로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하시는 분이셨고, 아버지는 뭐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아이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만 이제 이웃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들이 이 가정에다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아이들이 7년 동안이나 이런 정말 끔찍한 환경에서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지지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막 쓰레기랑 그 벌레들이 4.5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4.5톤이 나왔대요. 그래서 와, 진짜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쓰레기 집 더미 속에 방치된 사남매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지지도 굉장히 자녀 양육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모님의 직업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직업이 좀 자유롭다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 개인의 심리적이고 그런 복지 증진이 기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민감하고 온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굉장히 뭐 야근도 많고 뭐 업무도 엄청나게 많고 이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겠죠. 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서 아이를 또 보고 싶겠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아이들한테 양육을 잘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의 피로감도 많고 그래서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도 아이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체계로서의 가족인데요. 체계 접근으로서의 가족이에요. 이거는 일방향의 영향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체계 안에서 진화하면서 상호 관련 관계망으로 구성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까. 나 혼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마다 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영향을 다 주고받는다. 부모가 자식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식도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쌍방향적인 관계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벨스키는 인간의 신체와 똑같이 가족도 구성을 하고 있는 성원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복합적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따로 설명드린다 그랬죠? 네,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이제 영아기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영아기는 아무래도 뭐 아이가 뭐 기와 다닐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성인한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래서 성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기이고요.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또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예요.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1차 성장 급등기가 바로 이 영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속한 신체 그리고 운동이 발달을 하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영역을 이 시기에 또 획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 뭐 맘마, 아빠, 엄마 이런 정도의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기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의 애착도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타인과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부모의 역할은 신생아기에는 신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배려, 그러니까 생리적인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100일 정도 될 때는 눈을 맞춰주고 봉화를 하는 등 아기와의 놀이 그리고 말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에릭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와 기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욕구도 충족을 해줘야 되고 신체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안락감, 또 심리적인 안정,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돌 전후에는 자율성이 발달을 하는 시기래요. 그래서 행동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서 자신감 있는 생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부모님이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냥 냅둬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이 시기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감각적 경험과 다양한 동작 경험을 하도록 환경도 제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기의 부모의 역할인데요. 유아기는 이제 주변에 대한 활발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운동 능력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언어도 발달을 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주변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지 능력이 또 발달을 하고요. 그래서 경험과 연습을 통한 점진적이고 분화적인 발달을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행동 양식과 가치 체계를 습득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주변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다양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훈육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은 엄격하게 제지하고 처벌을 해주는 것도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아동입니다. 첫 번째로 한 부모 가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때의 경우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울 때는 당연히 그런 양육 방식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이혼이나 사별이라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좀 비일관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제 자녀를 양육하게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통제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가 너무 먹고 살고 바쁘니까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도 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자녀 양육이 조금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아무래도 뭐 둘이 벌다가 뭐 혼자 번다거나 뭐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 양육 시간도 부족해지고, 가사일도 당연히 예전보다는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러면서 양육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맞벌이 과정인데요. 맞벌이 과정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성취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높은 성취 동기와 학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엄마는 양육을 좀 소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다면은 아이에게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수 있고 일에서의 스트레스나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에게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대요. 긍정적인 결과, 맞벌이 과정은 긍정적으로 발달을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발달을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혼합 과정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가족은 서로의 잘못이나 실수가 혈연이라는 끈이나 감정적 유대로 인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으나 재혼 가족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서류상으로 너네는 이제 가족이야 하면서 이제 가족으로 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질투도 많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과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로 형제 자매의 영향인데요. 첫 번째로 이 출생 순위가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해요. 성격이나 지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짜 지능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남매인데 진짜 오빠가 제일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언니가 좋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서 정말 첫째가 지능이 가장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유전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출생 순위에 따라서 지능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첫째가 태어나면은 첫째는 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성인인 거예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성인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나면은 둘째는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아무래도 첫째랑 이렇게 많이 추덕추덕 하면서 놀기도 하고 뭐 하면서 첫째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셋째로 태어난 아이들은 더 떨어지겠죠? 첫째, 둘째 두 명이나 있잖아요. 앞에서 첫째랑 둘째랑 그렇지 성인과는 아무래도 첫째와 둘째보다는 상호작용 시간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생 순위에 따라서 지능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능이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 자매의 성인데요. 손이 형제가 손 아래 남자 형제를 더 잘 챙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남자 동생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친척 같은 경우를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친척은 이제 누나 둘에 아들 하나거든요. 확실히 보면은 이제 남동생을 잘 챙겨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터울인데 터울이 클수록 보다 친밀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오빠랑 언니는 이제 연년생이고 저는 좀 나이 차이가 나는 6등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오빠는 진짜 연년생은 진짜 피튀기게 많이 싸요. 남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먹으로 싸우고 막 그랬대요. 보지 못했는데 주먹 다짐도 하고 연년생은 이렇게 피튀기게 싸우지만 저는 좀 되게 이쁨을 받으면서 컸어요. 특히나 언니는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언니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막 우리 동생 어디 가서 뭐 꿀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유행하는 것들 막 다 알바해가지고 막 사가지고 그래서 되게 언니랑도 지금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뭐 부모님한테 못하는 얘기도 언니한테 제일 먼저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짜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사이가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형제 관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자아 정체감 형성입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동일시를 하기도 하고 차별점을 찾기도 하면서 서로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간 자매간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즉 서로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 역할 발달에도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성 역할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형제 자매가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강도는 성 역할 학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내 역할 분담입니다. 맞벌이 부모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족 내 역할 분담을 맡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짜 뭐 열세 남매 뭐 이런 가족들 보면은 확실히 첫째 분기 바싹 들어가지고 또 동생들이 착착착착 업무 분담해주고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족 내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휴 관계입니다. 이거는 형제 간의 제휴를 통해서 부모와 협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때 친밀하거나 영향력 있는 형제와 제휴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있으면 언니한테 먼저 가서 상담을 하고 언니가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또 잘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휴를 맺어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권력 관계 형성입니다. 형제 자매는 상호작용을 계속하면서 상호작용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함께하는 놀이는 그들의 성인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성애 형제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언니랑은 굉장히 친밀하지만 이제 오빠랑은 아무래도 조금 어릴 때는 안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었어요. 그래서 오빠랑은 조금 멀어지고 언니랑은 좀 동성끼리 좀 더 친해진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 학습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손이 형제는 동생과 놀이 상태로 같이 놀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손이 형제는 동생에게 인생 선배로서 직접 시범을 보이고 모델이 되고 발달 과제를 수행하도록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언니가 이제 가회를 했어요. 저랑 제 친구들 4명이랑. 근데 가족한테는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를 가르쳐 준다거나 할 때 형제한테 가족한테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니한테 가회했다가 맨날 저만 혼나고 친구들한테 개파면서 전 엄청 혼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궁금한 게 있어서 초등학생 때 이제 수학 문제를 풀려고 오빠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 하고 갔는데 오빠 대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무슨 방정식 풀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학습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자와 의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이 많은 자녀가 동생에게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 그리고 부모가 질환이나 연로한 경우에는 손위 형제가 부모 동생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적이나 경쟁자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경쟁의식, 질투,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가 굉장히 퇴행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둘째한테 아무래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은 둘째한테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질투를 하면서 퇴행 갑자기 뭐 오줌이나 뭐 이런 거 다 가릴 수 있는 애가 갑자기 그냥 자다가 오줌을 싼다거나 뭐 손가락을 빤다거나 이런 식의 퇴행 행동을 보여서 그 둘째한테 가 있는 행동, 그 관심이 자기한테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질투 시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또는 부모와 또래 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그 사이를 중재하고 협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역할을 형제 자매가 해낸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다음 문제의 자녀 양육 태도를 표로 한번 그려보고 비디오 보고 마칠게요.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이쪽은 애정이고요. 이쪽은 통제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많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없는 거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애정이 많은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애정이 적은 건데요. 그러면은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것은 뭐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네 가지를. 통제죠? 권위죠? 방위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양육 태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네 가지 중에 가장 그렇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권위적 양육 태도이고요. 반대로 애정은 낮지만 통제만 강한 양육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독재. 그렇죠. 독재적.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하는 독재적 양육 태도가 있고요. 그렇다면 애정은 높지만 통제는 하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애정은 널 사랑하긴 하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 라고 얘기하는 포용적 양육 태도. 반대로 애정도 낮고 통제도 하나는 가장 최악의 양육 태도죠. 방임이죠. 아무것도 안 해. 나도